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웨딩홀을 걸어 나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죠. 손에 들린 3억 원짜리 계산서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에서 태평하게 차를 마시며 말했죠. 예, 서명하렴. 축의금 봉투는 내가 다 챙겨놨으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112에 전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명문가라는 가면이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식 날이 여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날은 믿음을 잃고 남편을 잃은 날이자 동시에 제 자신을 되찾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사기극의 진실을 파헤치고 한때는 은혜도 모르는 며느리라 불렸던 제가 어떻게 시댁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그 모든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실의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웨딩드레스와 공허한 축복의 말들로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 곳, 바로 이곳에서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서아, 올해 28입니다. 저는 대대로 의사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은퇴한 의사로 소박하지만 늘 친절하고 진실되게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아주 영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속아 넘어갈 만큼 순진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드러운 음악 속에 결혼식장으로 들어서던 그날, 공주가 된 듯한 그 꿈 같은 순간이 제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추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남편 민주는 외모도 훤칠하고 한 무역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꽤 부유해 보였는데 특히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는 누가 봐도 국민 시어머니라고 칭찬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결혼식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생화장식부터 조명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죠. 시아버지는 정말 온화하셔서 저는 그분이 3마디 이상 연속으로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와 민준의 결혼식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은 일생에 한 번뿐이니 아무 걱정 말고 엄마한테 맡겨라. 신랑 측에서 전부 알아서 할 테니 너희 부모님은 신부 쪽 일만 신경 쓰시면 된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좋은 남편과 사려 깊은 시댁을 만나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도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결혼 피로연이 끝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거의 다 돌아갔을 때 웨딩홀 직원이 제게 두꺼운 계산서 뭉치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결제 담당자로 되어 있으시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총 비용 명세서입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왜 제가 결제해야 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마지막 숫자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억 850만 원.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2번, 3번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막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이 계약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여직원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계약은 시어머님이신 김혜숙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보증 항목에 신부님께서 결혼식 당일 계산서를 받고 결제하는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가족 휴게실 안에서 태평하게 앉아 친척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3억 원짜리 계산서는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김 여사님은 저를 보며 눈을 살짝 깜빡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좀 놀라긴 했다만 걱정 마라. 하객이 많았으니 축의금으로 충분히 갚고도 남아. 일단 결제부터 마치고 집에 가서 쉬렴. 봉투는 내가 다 챙겨놨으니 내일 정리해서 나중에 줄게.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 봉투를 전부 가져가셨다고요? 그럼 신랑, 신부 측 하객들이 모두 한 축의금함에 넣었잖니 내가 전부 모아놨어. 내일 분류할 테니 새색시 힘들게 할 순 없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꽉 막히는 것 같았고 머릿속에는 그전까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시제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웨딩홀 선정부터 서비스 예약, 음향과 조명 대여까지 전부 직접 하시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넨 후 축의금 봉투를 모두 챙긴 사람도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럼 민준 씨는 어디 있죠? 저는 밖으로 나가 남편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심할 정도로 태평했습니다. 오빠, 이 결혼식 비용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요? 민주는 저를 보고 순간 놀라는 듯 했습니다. 알다니 뭘, 엄마가 알아서 하신댔어. 엄마한테 물어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웨딩홀 직원에게 돌아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계산서 항목별 세부 내역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이 건네준 내역서에는 수입 와인, 비용, 900만 원, 유명 가수 축가, 3곡일, 800만 원, 유럽 스타일 생화, 장식 800만 원, 무대 조명일, 200만 원 등 수많은 자잘한 항목들이 있었고 총액은 거의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웨딩홀에서는 계약금을 미리 받지 않았나요? 물론 받았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셨습니다. 누가요? 김혜숙 여사님께서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잔금은 전부 제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기극이 무엇인지 이해할 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에게 그것을 폭로할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 조용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웨딩홀 입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112 긴급신고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름 모를 고통으로 뒤엉켜 가슴을 옥죄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이었고 저는 지금 경찰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112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목이 메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서아라고 합니다. 지금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 2층 연회장에 있습니다. 사기 및 신뢰관계를 이용한 재산 편취 혐의로 보이는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경찰관이 되물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신부입니다. 저는 20분 내로 경찰관이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할 것이라는 확인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암담했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식 날이 여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진실의 민낯이 드러나는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 휴게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가 친척에게 차를 따라주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우리 애들이 정말 잘 어울리죠? 우리 집안 결혼식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예의도 격식도 다 갖췄고 웬만한 고위층 자제 결혼식 못지않게 화려하잖아요. 저는 그곳에 서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을 내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경찰 불렀어요.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마침 밖에서 들어오던 민준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제 결혼식을 돈 문제로 얽힌 덫으로 만드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아야, 말 조심해라. 내가 널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건 불효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불효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한다고 하셨지만 3억 원에 가까운 계산서는 결제하지 않으시고 제 이름을 빈문서에 서명하셨어요. 어머니, 이게 어떤 행위인지 아시나요? 시아버지 박인철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서아야, 아가, 일단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경찰을 부르면 결혼식이 엉망이 되잖니. 엉망이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이 결혼식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제 이름으로 된 계산서를 받아들고 축의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시기로 동의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말 좀 그만할 수 없어? 우리 친척들 다 여기 계시잖아. 망신당하고 싶어? 저는 팔을 뿌리치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오빠는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죠?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몰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시댁 친척 몇몇은 이미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남아있던 몇몇 하객들도 호기심에 연회장을 떠나지 못하고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관 2명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제복을, 다른 한 명은 사복을 입고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접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계산서와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건네며 계약자와 제 이름이 결제 대리인으로 명시된 조항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 서류들에 직접 서명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서명은 위조되었고 저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시댁, 구체적으로는 시어머니께서 모든 준비를 주관하셨지만 나중에는 저에게 결제 책임을 떠넘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객들의 축의금은 전부 자신들이 챙기셨고요. 경찰관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김 여사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경찰관님들, 이 아이 말은 믿지 마세요. 제가 시어미인데 제 아들 결혼식을 제가 챙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게 해주세요. 두 경찰관 중 한 명이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산 문제나 서류 위조와 관련 없는 내부적인 일이라면 저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서아 씨는 계약자 명의가 다르고 서명이 위조되었으며 약 3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명확한 결제자 없이 남아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닙니다. 여사님.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손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여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민주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께서 경찰에 명확히 해명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사건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결혼식 날이지만 이런 사기 행각을 눈 감아줄 수는 없습니다. 한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는 임시 보관하겠습니다.
관련자분들은 모두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 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결연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이제 막 문턱을 넘은 제 결혼 생활의 행복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경찰은 저와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 남편 민준, 그리고 시아버지 박인철 씨, 웨딩홀 관계자를 모두 경찰서로 동행시켜 초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답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든 것이 순조로운 줄 알고 먼저 귀가하셨는데 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이런 진창에 빠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실 겁니다. 민주는 옆자리에 앉아 가끔씩 저를 훔쳐봤지만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고집불통 서아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걸 크게 만들어서 시댁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저는 김 여사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서명과 제 진술을 대조한 후 수사관은 김 여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여사님께서 결혼 피로연 계약의 당사자이신데 결제 대리인으로 며느님인 이서아 씨를 기재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 여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니까 이름만 올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결혼식이니까요. 사기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서아 씨의 이름을 결제 대리인으로 기재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수사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는 만약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부당이득이라니요. 저는 그저 아들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축의금은 나중에 정산해서 서아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나중에요. 제가 여쭤봤을 때 어머니께서는 다 가져가서 내일 분류한 뒤에 계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돌려줄 사람의 말인가요? 양가 하객이 거의 700명인데 대충 계산해도 축의금이 1억은 훌쩍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가져가시고 저에게 3억 원의 빚을 떠넘기셨잖아요. 김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사관은 조서를 작성한 뒤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추가로 의심되는 점이나 다른 관련자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사님. 제가 계산서를 확인할 때 몇몇 항목들의 비용이 매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가수를 초빙해 노래를 부르게 했다며 800만 원이 청구되었는데 제 결혼식에서는 그런 가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생화장식 비용이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 조화였고 계약서에 적힌 것처럼 수입꽃도 아니었습니다. 비용을 부풀리고 계약 내용을 속인 정황이 의심됩니다. 수사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가족 내 신뢰를 악용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무대와 연회장 사진, 그리고 장식된 꽃을 가까이서 찍은 영상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웨딩홀이 제공한 3분의 역서와 대조하기 위해 제출하겠습니다. 그제야 웨딩홀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는 김혜숙 여사님과 계약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항목들을 시공한 업체는 여사님께서 직접 고용한 외부 업체였고 저희 웨딩홀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음식과 장소만 제공했습니다. 가수나 꽃, 조명 같은 항목들은 모두 여사님께서 외부에서 따로 연락하신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제 이름을 이용해 빚을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외부 업체를 임의로 고용해 그 비용까지 제게 청구하신 거군요.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내용을 기록한 뒤 일단 모두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다시 조사를 재개하여 지출 내역과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조용히 물 한 잔을 시키고 붐비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뒤따라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라고요? 오빠 어머니는 제 서명을 위조하고 3억 원의 빚을 떠넘기고 하객들의 축의금을 전부 가로채고 불투명한 외부 업체를 고용했어요. 만약 오늘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 결혼식 비용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민주는 침묵했고 한참 뒤에야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형수님 결혼식 때도 비슷하게 하셨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5년 전 큰형이랑 형수 결혼식도 엄마가 전부 주관하셨어. 가문의 체면 때문이라고 하셨지. 결국 형수님은 엄마가 축의금을 다 가져가고 모른 척 하셔서 부족했던 2억 원을 갚기 위해 차를 팔아야 했어. 형수님은 소송하지 않으셨고요. 아니, 그냥 참고 사셨어. 하지만 2년 뒤에 이혼을 요구하셨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우리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살고 계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다음 희생자였을 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거네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다시 그러실 줄은 몰랐어.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하지만 네가 이를 이렇게 키우면 나중에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거지 빚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탐욕을 감추기 위해 효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가족 앞에서 고개 숙이며 착한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과 조용히 고통받았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정함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후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막히지 않고 편히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곳, 친정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시다가 구겨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창백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니? 왜 혼자 왔어? 민준이는 어디 있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엄마, 나 3억 원 빚을 뒤집어 썼어. 방에서 차를 들고 나오시던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뭐라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달콤했던 말들, 제 이름으로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민준의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저는 계산서 뭉치와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니? 시집가면 이제 편안할 줄 알았는데. 군의관 출신으로 늘 침착하셨던 아버지도 분노로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 아버지 친구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고소장을 준비하고 사건을 구청으로 이관시켜야겠다.
필요하다면 끝까지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과묵하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족과 아는 변호사님과 함께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을 찾아가 전체 비용 세부 내역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서류가 인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2년 넘었습니다. 혹시 제 시어머니이신 김혜숙 여사님이 여기서 다른 행사를 주최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 직원은 저를 흘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민준 씨, 형수님 되시는 분 맞으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똑똑히 기억합니다. 작년에 그분 조카 결혼식을 여기서 했는데 그때도 가장 큰 홀을 빌려서 신부 앞으로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도 왜 신랑 측에서 결제를 안 하는지 의아했는데 매니저님이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듣기론 그 신부님이 기절할 듯이 우시고 가족들을 불러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조용히 무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니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미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제가 더 물었습니다. 혹시 현금으로 비용을 받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꽃이나 가수 섭외비 같은 것들이요. 아, 그런 건 저희 매니저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몇 분 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중하고 전문적인 인상의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의 신부라고 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소란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혹시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웨딩홀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가수 섭외비나 수입꽃, 무대 장치 같은 항목들을 웨딩홀에서 직접 지불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 항목들은 저희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두 김혜숙 여사님 지인이라는 최미실이라는 분이 중간에서 대행했습니다. 최미실이요? 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화려한 옷을 즐겨 입는 분인데 말이 아주 빨라요. 김 여사님이 몇 번 데려오셨는데 가족 같은 사이라 삼자 계약서는 필요 없고 직접 결제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언젠가 김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미실이는 엄마 지인인데 일 처리가 아주 전문적이야. 엄마가 그분한테 모든 걸 맡겨놨으니 우리 며느리는 결혼식 날 예쁘기만 하면 된단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최미실은 결혼식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계획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 최미실이라는 분의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전화번호는 있는데 찾아봐야 해요. 주소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물품 수령 장소를 자주 바꾸시거든요. 그녀는 제게 손으로 쓴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여보세요? 날카롭고 빠른 말투의 여자 목소리. 매니저가 묘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최미실 씨 맞으신가요? 네, 누구시죠? 저는 이서아라고 합니다. 어제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에서 최미실 씨가 주관한 결혼식의 신부입니다. 계약서 대조를 위해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 바빠요. 그 계약서들은 전부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할 말 있으면 그분하고 하세요. 저는 관련 없어요. 제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럼 최미실 씨와 저희 시댁 간의 세금 계산서나 계약서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서류가 없다면 탈세 및 비용과다 청구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사과나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여사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고개를 돌리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얼굴을 비치는구나. 온 동네 방네 소문 다 내고 집안 망신은 다 시켜놓고. 저는 태연하게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최미실이라는 분 아시죠?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시치미를 뗐습니다. 최미실이 누구니? 내가 아는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누군지 똑바로 말해봐. 어머니께 돈을 받고 제 결혼식을 주관해준 최미실 씨요.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계산서를 부풀린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이요. 제가 방금 그분과 통화했습니다. 김 여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수년 동안 결혼식을 핑계로 대체 뭘 하신 건가요? 며느리들한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단지 이 계산서 하나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며느리들이 이 덫에 걸렸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김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을 때 흘리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한 후 제가 시댁 거실에 얼마나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혜숙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두 손을 맞잡고 차가운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넓고 잘 꾸며진 이 집은 한때 제가 가족이라 부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이 가족 구성원 각자가 거짓과 위선, 가짜정을 연기하는 거대한 무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침실문이 열리고 민준이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몇 초간 멈칫하다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랑 얘기 끝났어? 저는 대답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가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이 심각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제발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는 말아줘. 저는 그를 돌아보며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이를 키웠다고요? 민준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제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을 거예요. 오빠 어머니는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이런 짓을 하셨고 오빠도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가 집안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았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를 속이고 결혼식을 덫으로 만들어서 체면을 지킨다고요? 저는 오빠 아내이지 현금 인출기가 아니에요.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혼이야. 우리 엄마를 법정에 세우는 거야. 저는 일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법,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친구분이신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민사소송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신뢰관계를 악용한 재산 편취 혐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하려면 시어머니께서 결혼식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계획을 의도적으로 세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최미실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수집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경찰 측에 계좌이체 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주세요. 계약서 없이 최미실 씨에게 넘어간 돈이 많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변호사님은 동의하며 몇 가지 법적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뒤져 최미실의 번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만약 협조하신다면 정상 참작 사유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어머니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0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아 씨 맞으세요? 누구시죠? 저는 박지영이라고 해요. 민준 씨 형의 전 부인이에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이 언급했던 그 사람, 그의 형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제 친구 몇몇이 서아 씨 결혼식에 갔다가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냥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가 있었고 약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직 사랑했기 때문에 침묵했어요. 저는 그녀의 조용하지만 한 맺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아 씨는 용기를 냈잖아요. 저는 응원해요. 저한테 그때 계약서랑 시어머니께서 빚을 졌다고 서명해놓고 나중에 부인했던 영수증들이 아직 있어요. 필요하면 보내줄게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서아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처럼 당한 사람이 많아요. 단지 아무도 목소리를 낼 만큼 강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경찰서로 가서 새로 인쇄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결혼식 계산서 사본, 웨딩홀과의 대화 녹취록, 최미실의 전화번호와 인상착에, 그리고 형님 박지영 씨의 계약서까지. 제가 모든 것을 제출하자 서류를 받은 담당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류들을 관할 경찰서, 경제팀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사사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서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지영이까지 끌어들여? 제가 끌어들인 게 아니라 형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안에 계셨어요. 어머니, 단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달라요. 저는 이 일이 더 이상 반복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 집안 명예를 망치고 싶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예는 3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나 800만 원짜리 조화 장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명예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속임수 없이 살아갈 때 생기는 겁니다.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고 싶으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벌기 위한 이 결혼 사기극을 멈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법의 판단에 맡길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고개 숙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새색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애와 자존감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아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지 사흘 후 경찰은 공식적으로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를 소환하여 조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출석했지만 협조를 거부하며 모든 것이 가족 간의 정 때문에 생긴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실수가 아니라 결혼을 이익 창출의 기회로 여기는 그녀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깊이 뿌리 박힌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부모님 댁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러 나가셨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저를 부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시댁 식구들이 왔구나. 제가 나가보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혼자가 아니라 줄을 지어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준, 시아버지, 시이모, 그리고 집안의 큰어른이신 두 분의 큰아버지까지 모두 심각하고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애써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시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이모도 이번 일로 네가 상처받았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얘야, 집안일은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되겠니? 밖으로 새어나가면 보기 좋지 않잖니. 제가 옅게 웃었습니다. 이모님, 만약 이게 정말 집안일이었다면 저도 법에 호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3억 원에 달하는 계약서이고 위조된 서명이며 재산 편취의 정황이 있습니다. 이걸 작은 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큰아버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아야, 너도 좀 더 멀리 생각해야 한다. 이 일이 알려지면 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댁 전체, 민준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문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니? 저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큰아버님, 그렇다면 그 명예가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날 제가 침묵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허리가 휘도록 빚을 갚았다면 그때 제 명예를 걱정해 줄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방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할 말 없어요?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네가 고소를 취하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지금 조사를 받고 계셔. 모든 게 알려지면 감당하지 못하실 거야. 저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감당하지 못하신다고요? 그럼 저는요? 오빠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무엇을 견뎌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시아버지가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막지 못했어. 네가 얼마나 아팠을지 안다. 하지만 만약 네가 이번 한 번만 민준이 엄마를 용서해준다면 내가 그 돈을 전부 갚겠다고 약속하마. 속죄하는 셈 치고 말이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제게 막말을 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늘 조용히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죠.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물러선다면 이 악순환은 다른 사람, 저보다 더 순진하고 속이기 쉬운 다른 며느리에게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증오심 때문에 고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소하는 겁니다. 속죄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큰아버님이 혀를 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걸 보고 싶다는 거냐?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집이 거짓과 착취 위에 세워졌다면 저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시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네가 원하는 조건이라도 있는 거니? 만약 시댁에서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겠니?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분명히 말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께서 제 서명을 위조하고 저희 부부와 상의 없이 모든 축의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웨딩홀에 남은 잔금을 모두 지불하여 제 이름에 빚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집안의 어떤 다른 여성에게도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저는 이 사건을 법정까지 끌고 가서라도 끝까지 해결할 것입니다. 큰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얘야, 너 정말 강단 있구나. 우리 집안에 너처럼 당당한 아이가 있을 줄은 몰랐다. 그분은 제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중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댁에서 보낸 손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서아야, 네가 화나고 상처받고 억울했다는 거 안다. 하지만 부탁이다. 만약 민준이에 대한 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모든 일이 명예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다오. 내 어머니는 법정에 서게 되면 여론을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그 사람은 잘못했고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갈 게다. 나는 너를 친딸처럼 여긴다. 만약 내가 너에게 보상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그저 네가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 너무 원망하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아라. 저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도 사람이기에 연민과 감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없다면 양심은 몇 방울의 눈물 뒤에 쉽게 숨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눈물을 닦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명확한 사과문과 결제 내역이 없다면 모든 일은 더 이상 집안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경고 문자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나도록 시댁 식구 중 누구에게도 답이 없었습니다. 사과문도 결제도 그들이 약속했던 공식적인 만남이나 해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망설이고 있거나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제가 막 외출하려던 참에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서아야, 너 시댁이 맘카페에 내 욕하는 글 올렸어. 빨리 들어가 봐. 저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은혜 모르는 며느리 때문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어머니의 아이디인 듯한 해숙맘이 올린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은 5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결혼 및 가족 문제 전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글은 비통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한 시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을 위해 제 모든 사랑과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려받은 것은 배신과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는 고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김 여사는 자신이 웨딩홀을 고르고 웨딩 케이크를 주문하고 귀한 손님들을 초대하고 예물을 준비한 공로를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에게 순금 5돈짜리 목걸이를 따로 선물했지만 그녀가 착용조차 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효심 깊은 며느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시어머니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범죄자로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사정을 모른 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정말 은혜를 모르네요. 시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요. 며느리가 부잣집에 시집와서 이제 와서 등을 돌리네. 어머님, 힘내세요. 하늘은 선한 사람 편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따가웠지만 슬퍼서가 아니라 분해서였습니다. 서명을 위조당하고 3억 원의 빚을 뒤집어 쓴 제가 이제는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글 전체와 댓글들을 캡처하여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시댁에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 이 내용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몇 분 뒤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아 씨, 방금 읽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과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어? 엄마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저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글 올린 거 오빠 어머니 맞죠? 민주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알았어.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올리셨나 봐. 하지만 이해해줘.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그래.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스트레스가 거짓말을 해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순금 5돈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고 하셨죠. 오빠, 결혼식 날 제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봤어요? 아니, 못 본 것 같은데, 왜냐면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500명의 하객이 모두 절친한 지인이라고 하셨죠. 제가 그날 받은 명단에는 300명 이상이 제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회 지인이었어요. 제 손님은 20명 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어머니가 부르신 분들이었어요.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께 기회는 드릴게요. 24시간 안에 그 글을 삭제하고 같은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추가 고소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커뮤니티에서 시어머니의 글은 사라지고 대신 며느리 이서아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은 짧고 모호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해와 격한 감정으로 인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했다며 용서해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과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 그룹에 제 실명 계정으로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제 이름과 얼굴을 모두 공개하고 계산서, 웨딩 계약서, 경찰, 진술서, 그리고 김 여사의 이전 글 캡처 화면까지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제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만에 0건 이상의 공유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론은 배은망덕한 며느리에 대한 분노에서 세상에 시어머니가 3억 사기치고 며느리한테 덮어 씌우려 했네. 며느리분 정말 대단하다. 착하진 않지만 틀리지 않았어. 저분이 강해서 망정이지. 나였으면 울면서 당했을 듯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시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은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최미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인 행세를 하던 그 웨딩 플래너였습니다. 서아 씨, 제발 저를 경찰에 넘기지 마세요. 저는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김 여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원하시는 건 뭐든지 다 불게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경찰서로 가서 담당 형사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김 여사님과의 계약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세요. 만약 협조하지 않으시면 제가 경찰에 최미실 씨 계좌 조사를 요청할 겁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그녀는 겁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론을 뒤집으려던 계획은 실패했고 흑색 선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연극의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미실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고 맞대면한 지 이틀 후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서 형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흥미로운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이서아 씨, 최미실이라는 분이
오늘 아침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지금 신문 중인데 주목할 만한 진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대질, 신문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즉시 반차를 내고 이전 서류들을 챙겨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파출소가 아닌 더 상급 기관인 경찰서였습니다. 제가 조사실에 들어섰을 때 최미실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고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웨딩홀 매니저가 묘사했던 그 당당하고 말빠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나무십처럼 떨고 있는 겁에 질린 한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형사님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미실 씨, 앞에는 피해자 이서아 씨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당신과 김혜숙 여사는 결혼식 주관을 빙자해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최미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김 여사님을 알게 된 건 그분 조카 결혼식에서였습니다. 제가 웨딩 서비스를 하는 걸 보시고는 비공식적인 협력을 제안하셨어요. 어떤 협력이었죠? 집안에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저를 통해 외부에서 무대, 생화, 음향, 조명 등을 빌리되 실제 가격보다 두세 배 부풀려서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아예 발행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여사님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형사님이 계속 물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최미실은 즉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특정 계좌로의 이체, 내역, 사본과 김혜숙 여사가 직접 서명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 3년간 최소 6번, 매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달하는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형사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간의 재산 편취 행위가 아닙니다. 허위 계약서와 계산서를 이용한 자금 세탁의 정황이 보입니다. 김혜숙 여사는 결혼식을 불법 자금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며느리에게서 이득을 취하려던 게 아니라 자금 세탁을 위해서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미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매번 차액을 이체하라고 하실 때마다 자기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보내면서 무대 디자인 비용이나 음향 계약금 같은 애매한 명목으로 적으라고 하셨어요. 형사님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서아 씨, 혹시 남편분이나 시아버님께서 이 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시아버님은 온화하신 분이라 평생 기부 활동만 하시고 돈 문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세요. 남편은 어머니께 휘둘리는 것 같았고 재정적으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김혜숙 여사를 2차 소환하여 증인, 특히 최미실 씨와 직접 대질 신문할 것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김혜숙 여사는 대체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가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있자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서아야, 이 일에 점점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은데 후회하지는 않니? 제가 고개를 들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는 건 더 일찍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만약 제가 형님이나 다른 분들처럼 침묵했다면 저도 결국 그분들처럼 평생을 참고 살았을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게 걱정이다. 만약 김 여사가 정말 자금 세탁을 했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면 네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 제가 옅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제게는 법과 증거, 그리고 제 편에 서줄 과거의 피해자들도 있어요.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네가 강한 건 두렵지 않아. 단지 내가 외로울까봐 걱정이야. 제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강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외롭지 않아요. 다음 날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괜찮니? 네, 형님은요? 있잖아, 서아. 네가 인터넷에 글 올리고 나서 시댁 친척 여자 4명한테서 연락이 왔어. 조카 며느리도 있고 김 여사님 절친 딸도 있는데 전부 결혼식을 핑계로 돈을 뜯긴 경험이 있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들도 증언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대요? 그런 것 같아. 한 명은 결혼 축하 파티를 핑계로 8천만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실제 비용은 2천만 원 남짓이었대. 또 다른 한 명은 시댁 체면을 세워야 한다며 친정엄마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더라. 저는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건 완전 조직적이네요. 형님이 옅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냥 이야기만 하려고 전화했을까봐. 내가 그분들을 모아볼게.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김 여사의 그 온화한 가면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야.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아니,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지.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평생 불효한 며느리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 하늘 위로 뭉게 구름이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문가라는 화려한 화장 아래 묻혀있던 모든 여성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최미실이 그녀와 시어머니 사이의 모든 비정상적인 거래를 공식적으로 자백한 후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김 여사에게 2차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자금 흐름은 구체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최미실의 자필 서명, 계좌 내역, 그리고 대질 진술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대질 신문은 화요일 오전에 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이자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제 옆에는 저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님과 사건 담당 형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조사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고고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야위고 눈 밑은 퀭하며 머리는 대충 묶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도 잘못을 용서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미실은 이미 반대편에 앉아 김 여사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조사를 시작하자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김혜숙 씨, 우리는 당신이 최미실 씨와 공모하여 허위 웨딩 서비스 계약을 맺고 실제보다 2~3배 높은 가격을 청구한 뒤 그 차액을 불분명한 출처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김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최미실 씨가 그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 결혼식을 주관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고 가격은 업체에서 청구한 대로 지불했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책상에 가볍게 내려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사람 사이의 오간 기록에는 최미실 씨로부터 현금과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돌려받았다는 당신의 서명이 있는 겁니까? 서명을 대조해 볼까요? 김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가끔 남은 돈을 돌려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때 최미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남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풀린 계산서에서 나온 돈 세탁 자금이잖아요. 결혼식이 화려하면 누가 세부 항목까지 신경 쓰냐고. 중요한 건 겉으로 보기에 체면이 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조화를 수입 생활하고 속이고 평범한 LED 조명을 태국산 무대 조명이라고 속이고 심지어 무명 가수를 유명 가수라고 속이기까지 했잖아요. 한 푼 한 푼 다 계산해 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시는 거예요? 방안은 싸늘하게 식었고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기를 바랐습니다. 형사님이 계속 물었습니다. 이서아 씨의 결혼식 외에 이런 수법을 사용한 다른 결혼식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김 여사는 입을 굳게 다물고는 책상 위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그래, 내가 한 거 맞아. 하지만 내가 시작한 게 아니야. 나 혼자 한 짓도 아니라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김 여사는 형사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이를 악문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냥 졸에 불과해요. 이 모든 것의 배후는 제 오빠, 김광석이에요. 그 사람이 불법 투자로 번 돈을 집안의 결혼식이나 행사를 통해 세탁해왔어요. 저는 그냥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매번 행사를 주최할 때마다 그가 저에게 돈을 주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우리 집안의 명의로 했을 뿐 저는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고요. 방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광석.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민준의 외삼촌. 결혼식 때 딱 한 번 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옷을 입고 부드럽게 말했으며 심지어 제게 따로 축하 인사를 건네며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니 좋은 아내가 될 거라고 믿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진심 어린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제 뺨을 때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즉시 메모했습니다. 만약 김혜숙 씨가 김광석 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주범으로 추가 기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혜숙 씨, 우리는 김광석 씨를 추가로 소환할 것이며 동시에 은행의 지난 5년간 그와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 조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잘못의 끝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가족 전체가 얽힌 거대한 조작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셔츠는 구겨졌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방금 고향에서 돌아왔어. 모든 걸 알게 됐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옳았어. 네가 한 일이 맞아. 처음부터 내 편에 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 엄마 용서해주면 안 될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실 거야.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무심한 시어머니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재정적 함정에 빠뜨리고 뒤에서는 비난하며 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 배후에 김광석 씨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면 오빠는 제가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공정함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군요.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 숙이지 않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 억지로 참고 견디지 않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진실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찢어지기 시작한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대질 신문이 있은 지 사흘 후 김광석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 안팎, 소셜미디어, 어디에서나 떠들썩했습니다. 수년 동안 화려한 결혼식과 호화로운 파티의 배후에 서서 가문의 체면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던 그 남자가 사실은 결혼식을 이용한 자금 세탁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담당 형사님으로부터 김광석의 은행 계좌 확인 결과에 대한 초기 브리핑을 듣기 위해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서아 씨,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김광석 명의의 계좌 3개를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약 8차례의 결혼식을 통해 의심스러운 자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차액만 총 14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14억 원이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금액일 뿐입니다. 이 돈은 파티 기획, 음향, 조명 등을 담당하는 중간 업체를 통해 여러 번 오간 뒤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그의 친척 명의, 그중에는 김혜숙 씨의 명의로 된 예금 통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방금 김광석이 겉보기와는 달리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는 2020년에 공공부지 불법 점유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한 부동산 회사의 숨겨진 주주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요? 맞습니다. 법인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익 분배 확인서에는 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통해 세탁된 자금은 바로 그 이익을 합법적인 결혼식 비용인 것처럼 위장하여 정화한 것이었습니다. 추적이 어렵도록 말이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야 저는 왜 시어머니 김 여사가 자식들 결혼식에 그렇게 돈을 쉽게 썼는지, 왜 가장 호화로운 웨딩홀을 고집하고 가장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한 뒤 며느리에게 계산서를 떠넘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주도하는 자금 세탁 조직의 전문적인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문을 두드리고 제 옆에 앉아 침울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거지?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몸을 일으켜 엄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걸 세상에 밝힐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들은 이걸 집안일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범죄예요. 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는 널 지지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렇게 큰 돈과 얽힌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확대 수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검찰, 국세청, 그리고 형사과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가격이 부풀려진 8건의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저처럼 신부 대표, 자발적 결제 또는 시댁의 깜짝 선물이라는 똑같은 이유로 계산서에 이름이 올랐던 7명의 여성 명단이었습니다. 저는 명단을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훑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형님이었던 지영씨, 김 여사의 절친딸, 조카 며느리, 그리고 김광석의 전 약혼녀까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이 무산되었음에도 9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 계산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형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들 모두 조종당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몇몇은 실제 결혼식이 아니라 허위 비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꾸며낸 가짜 피로연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짜 결혼식까지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일부는 김광석의 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어 금이나 부동산을 사는데 사용되었고,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자금 세탁 범죄입니다. 저는 책상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며느리가 빚을 갚도록 강요받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른 가족, 순종적인 며느리, 화려한 결혼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숨겨온 교묘한 자금 세탁 조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일어선 첫 번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사람이 저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저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김 여사 명의로 된 2억 6천만 원짜리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따로 숨겨둔 걸 내가 발견한 거다. 내가 몰래 가져왔으니 결혼식 비용을 메우는데 필요하면 쓰거라. 너에게 용서하라고는 안 하겠다. 하지만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말아다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든 걸 법정으로 가져가도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하지만 내 며느리의 명예가 짓밟히고 우리 집안 전체가 김광석 같은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두렵다. 그는 어두운 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시댁 식구 중 누군가가 저를 이해하고 제 편에 서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의는 법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도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늦었더라도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을 때 말입니다. 8월 15일 저는 검찰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및 자금 세탁 사건의 증인이자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형사재판 초심에 출석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소환장을 손에 들었을 때 저는 떨리지도 당황하지도 혼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의 안도감이 밀려왔을 뿐입니다. 마침내 버릇없는 며느리라고 욕먹고 인터넷에서 비방당하고 시댁 전체로부터 외면당했던 수많은 날들 끝에 법으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해준 변호사님이 저희 집 거실로 들어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 씨, 마음 단단히 먹어요. 이번 재판은 변수가 많을 겁니다. 김광석은 체포되어 모든 것을 자백했지만 시댁, 특히 김 여사님은 여전히 꾀임에 넘어갔을 뿐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집안 망신시킨다며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시댁 식구들과 맞서야 할 겁니다. 제가 옅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을 말할 겁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 지인, 업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을 통한 자금 세탁 사건에 대한 뉴스는 특히 제가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올린 글 이후로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아니라 가족애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조직적인 사회 범죄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법정으로 들어서자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경멸과 증오가 섞인 눈빛도 있었고 저 아이가 틀리지 않았어. 단지 너무 용감했을 뿐이야 라고 인정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낡은 갈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때는 온화한 외삼촌이라고 생각했던 김광석은 이제 피고인석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광석 1963년생 그리고 피고인 김혜숙 1965년생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그리고 불법 수익을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신문 순서가 되자 저는 증인석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저는 수많은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결혼식 준비부터 3억 원짜리 계산서가 나타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서명을 위조하고 모든 축의금을 가로챈 사실, 비용이 부풀려진 항목들을 발견한 과정, 가짜 웨딩 플래너 최미실의 존재,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던 김광석까지. 제가 뱉는 모든 말은 가감없이 꾸밈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증언 말미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김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저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날인 결혼식을 금전적 함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짓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는 꾀임에 넘어갔을 뿐이며 그 돈이 자금 세탁에 사용된 줄 몰랐고 모든 결정은 김광석이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증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 여사가 최미실에게 계산서를 부풀리라고 지시하는 녹음 파일, 돈을 받았다는 자필 영수증,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위해 김 여사와 김광석이 함께 참석했던 모임 사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재판 말미에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기록, 피해자 및 증인 진술, 그리고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김광석에게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10년,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총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피고인 김혜숙은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피해자 이서아에게 손해액 2억 700만 원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김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김광석은 마치 이 결과를 오래전부터 예상했다는 듯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방청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댁 식구 중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정을 나설 때 낯선 여성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작은 체구였습니다. 서아 씨 맞으시죠? 3개월 전 그 신부님. 네, 맞습니다. 고마워요, 서아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서 시아버지라는 명목으로 며느리 돈을 뜯어낸 다른 사람을 고소했어요. 저는 당신처럼 용감하지는 못했지만 당신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유일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처럼 당한 사람이 아주 많아요. 단지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 뿐이죠.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와 정장을 벗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성은 더 이상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우를 지나고 속임수와 인생의 시련을 겪고도 굳건히 서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한다고 모두가 따뜻한 가정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평생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선택할 권리는 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관할 법원에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편, 아니, 곧 전남편이 될 그 사람과 함께 말이죠. 그날은 가랑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직접 모든 서류를 챙겼습니다. 판결문, 조정 불성립 조서, 그리고 시어머니와 김광석과 관련된 형사재판 기록까지.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상실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3억 원짜리 계산서를 손에 들고 서명하렴. 나중에 계산하자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던 그날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원을 나서며 흩날리는 빗방울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은 환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얘기했는데 만약 네가 시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냥 여기서 지내렴. 우리 집은 괜찮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안한 거니까. 엄마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외로울까봐 걱정이야. 네가 너무 강한 것도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단다. 이제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말아줄래? 제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살래요. 제 힘으로 작은 집이라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저는 여전히 아빠 엄마 딸이잖아요. 부모님 두 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흘 후 저는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기 목소리는 꽤 놀란 듯 했습니다. 이서아 씨, 오늘 법원으로 2달 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은 봉인된 유언장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언장 작성자는 이서아 씨의 전 시아버님이신 박인철 씨입니다. 유언장에는 이서아 씨가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저희가 유족분들께 연락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봉인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서아 씨는 유언장에 언급된 사람으로서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늘 침묵하고 소극적이며 시댁의 돈 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였던 박인철 씨가 제게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결국 저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원수처럼 여기던 그 시점에 왜 그가 유언장에 제 이름을 넣었는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봉인 해제는 토요일 오후 공증사무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저와 민준, 시이모, 큰아버님, 그리고 법률 대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붉은 비단 주머니에 쌓인 유언장을 열며 천천히 낭독했습니다. 본 유언장은 5월 28일, 즉 이서아의 결혼식 3주 전에 작성되었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박인철, 1959년생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나의 모든 개인 재산을 남긴다. 예금 2억 원이 든 통장 1개, 그리고 고향에 있는 주택 1채. 이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한 부분은 아들 박민준에게, 한 부분은 여동생의 아들인 조카에게, 그리고 남은 한 부분은 나의 며느리 이서아에게 남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서 평생 내가 감히 갖지 못했던 정직함, 지혜, 그리고 용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언젠가 이 아이가 이 집을 떠나게 되더라도 한때 마음속으로 그녀를 깊이 존경했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이모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민주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한때 시아버지였던 분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며느리의 이름을 자신의 마지막 유언에 남겨주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공표가 끝났음을 확인하고 제게 물었습니다.
이서아 씨, 상속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일어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떤 시아버지도 하지 못했을 용감한 유언을 남겨주셔서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 사본을 제 남은 인생의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후 햇살 속에서 공증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도착했을 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대형 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이서아 씨, 저희가 이번 사건을 극복해내신 여정을 정의를 위해 일어선 한 여성으로서 공유하는 글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당신 같은 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사기를 당했지만 제때 정신을 차린 한 명의 신부일 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겪은 후 처음으로 저는 제 이야기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문사로부터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초여름비가 처마 밑으로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빗방울은 부모님 댁의 낡은 기와 위에 부드럽게 부딪혔습니다. 결혼이라는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제가 안전하다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제 앞에 노트북은 여전히 하얀 화면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영감을 주는 글을 공유해달라며 수천 명의 여성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재촉했지만 저는 아직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쓸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면 저는 모든 것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얻기 위해 믿음을 버리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결혼 생활을 포기한 제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번호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 모든 청춘을 그 남자에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술을 좀 마신 듯 낮고 상하했습니다. 나야, 너희 집 앞이야.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잠깐만 널 보고 싶어서. 10분만. 만약 내 얼굴 보기 싫다고 하면 바로 갈게. 약속해.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제가 밖으로 나가자 민준이 하얀 연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무척 좋아했지만 그가 한 번도 기억해서 사준 적 없는 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쳐 보였습니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내요. 오빠는요? 아니, 잘 못 지내. 빙빙 돌리지 않을게요. 용건만 말해요. 그가 손에 든 꽃다발을 꽉 쥐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통스럽거나 비꼬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한 작별 인사 같은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 비겁했고 침묵했고 엄마가 널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걸 방관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어. 난 아직 널 사랑해. 서아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는 날 사랑했지만 내가 계산서 더미와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오빠 어머니의 압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오빠는 어디 있었죠? 오빠는 침묵했죠. 내가 혼자 경찰서와 법원, 언론과 오빠네 친척들을 상대할 때 오빠는 어디 있었나요? 그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용기가 없었어.
내가 너무 약했어. 제가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강한 남편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약해졌을 때 제 곁에 서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빠는 그러지 못했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꽃이 피 으스러질 정도로 꽃다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를 용서할게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길을 다시 걸으며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저는 한때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인내가 아니었어요. 사랑은 보호받는 곳이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뒤돌아서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대답했습니다. 만약 정말 저를 생각한다면 올바르게 살아가세요. 다른 누구에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렸지만 이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짓 이야기의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한 신부였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부터 3억 원짜리 계산서, 시어머니의 위조된 서명, 중간책 최미실, 자금 세탁을 한 외삼촌, 침묵한 남편, 조용히 저를 지켜준 시아버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유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 숙이지 않고 떠나기를 선택한 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썼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딸에게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깨닫고 자신이 어른들의 게임판 위에 노인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과감히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르치십시오. 제 글이 실리자 수만 건의 공유와 댓글이 모든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현실판 드라마 여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여자, 아픔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알지만 불의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초가을의 어느 오후 제가 침묵을 깨고 나를 위한 정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여성들을 위한 강연회에서 발표를 마쳤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 앞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을 거절당한 후 민준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뒤섞여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방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저는 사람들로 붐비는 복도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잠시 멈춰서서 제 결정을 지켜보는 듯한 기이한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복도 벤치에 앉아 충혈된 두 눈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말없이 섰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사람으로서의 도리예요. 어쨌든 한때는 제 시어머니셨으니까요. 그가 제게 낡은 노란색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전며느리 서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봐. 재판 끝난 날 엄마가 쓰신 건데 차마 보내지 못하셨나 봐. 오늘 쓰러지셨을 때 간호사가 엄마 옷 주머니에서 발견했대.
진짜 손편지였지. 연극이 아니었어. 저는 편지를 받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제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아에게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어딘가에 누워 있겠구나. 너와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겠다. 나는 한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친척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내 결혼식을 돈 문제로 만든 것이 틀렸고, 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너를 빚더미에 앉힌 것이 틀렸고, 네가 내게 온 가장 바른 며느리였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틀렸다. 나는 여자는 참고 인내해야만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내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미안하다, 서아야. 너를 그토록 힘든 상황에 빠뜨려서 정말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다. 그저 네가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내가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내가 너무 강인해서 두려워했던 그 아이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해다오. 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얹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속의 먼지가 훅 불려나간 듯한 가벼움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현관 옆에 앉아 노란 불빛 아래에서 편지를 비춰보았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제가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용서와 망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니?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용서하면 제가 약해지는 건 아닐까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니란다. 용서는 증오라는 무거운 짐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하는 거야. 네가 용서한다는 것은 네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분노를 짊어지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는 뜻이야. 저는 엄마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인한 신부도 용감한 피해자도 아닌 꿈 같은 시절을 너무 멀리 떠나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작은 온기를 찾고 있는 한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김 여사가 위기를 넘겼지만 가벼운 마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가 짠 털목도리와 그녀가 쓴 편지를 코팅해서 작은 쪽지와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편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부디 마음 편히 계세요. 저는 뒤돌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더 이상 저를 붙잡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시간 끝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댁을 뒤흔들었던 재판이 있고 1년 후 저는 나는 전 며느리입니다라는 제목의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작가라고 생각하지도 강연가가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결혼식 날 밤 희망에 찬 눈으로 웨딩카에서 내렸던 순간부터 3억 원짜리 계산서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날 밤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저는 밤새 울었던 날들,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며 한 걸음씩 진실을 파헤쳤던 과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시어머니의 사과 편지로 끝을 맺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놓아줌으로써 스스로를 해방시켰습니다. 책이 출간된 지 3주 만에 여성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용기의 상징이라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강인한 삶에 영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는
현대 결혼 생활 속 여성의 자기 보호 권리라는 주제로 열린 큰 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도심의 한 고급스러운 강연장이었습니다. 저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연단에 섰습니다. 대부분은 중년 여성, 젊은이들, 그리고 갓 20살이 된 앳된 소녀들이었습니다. 저는 도덕적인 설교가 아닌 제 진심을 담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무대를 내려왔을 때 30대 초반의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썼으며 손에는 제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아 씨. 제가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시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신임 검사입니다. 저는 예전에 서아 씨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봤고 책은 하룻밤 만에 다 읽었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썼을 뿐인데요. 그가 책을 들어 보이며 옅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겪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써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마도 서아 씨는 말로 쓴 게 아니라 진짜 상처로 썼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상한 감정이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렘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그것은 민준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강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저는 제가 향 냄새를 싫어하는 이유를 말했고 그는 돈을 받지 않고 어머니의 토지 소송을 도와드렸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법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마음, 여자의 인내의 한계,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차까지 바래다주며 그가 말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남은 서아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수없이 넘어진 후에야 사람들은 웃음으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지도 모르죠. 집에 돌아와 저는 세월의 나이가 누렇게 변한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수사 기간 동안 시댁의 잘못된 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던 노트였습니다. 저는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았습니다. X월 X일, 2억 9, 850만 원 계약서 발견. Y월 Y일, 최미실이 전화해 선처를 구함.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장 한 장 찢어 뒷마당의 작은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끝이 판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닫기로 결심한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평안하게 살길 바라요. 나는 용서했지만 뒤돌아보지 않는 법도 배웠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 또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거짓을 폭로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냉철함, 자존감, 그리고 적시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의 가치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이든 인생이든 인내라는 두 글자가 공정함을 대체하게 두지 마십시오. 현대 여성은 현모양처라 불리기 위해 참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성으로 자신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고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과감히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깊이 있는 실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켜는 것도 잊지 마세요.